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와운의 파트너 임주화 멘토 그리고 와운의 파트너 이상로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약보합권입니다만은 주제는 저희가 또 열심히 얘기를 나눠봐야 되죠. 첫 번째 주제 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들려온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영향, 제한적이다, 아니다, 계속 불안해야 되느냐, 마느냐, 시장이 이제 그런 경계감을 반영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 있고, 금리 결정 남아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주화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디까지 설명이 사실 시장에 알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크레딧 스위스 말고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JP 모건이랑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 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으나 둘이 우리는 처음에는 안 산다고 했어요. 우리는 살 생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Y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말을 꺼냈던 그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실 가장 높은 그리고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긴급 성명서를 낸 게 이러다가 1만 개의 실리콘밸리 회사는 급여를 못 준다. 무급 휴식이나 직장이 폐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연준하고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긴급 천명을 내리죠. 예금자 보호 상한선을 풀고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랬다 보니까 그러면 긴급으로 이제 돈을 풀어야지만 저 회사들이 문을 닫지 않게 될 텐데 코슬라 벤처스나 그린옥스 벤처스나 로우카본 벤처스가 이제 Y 컨비네이션이랑 같이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이자 없이 이제 긴급으로 일단 수혈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뱅크런이 안 나게 하게 만든 게 어떤 거였냐면은 예금보험 공사가 같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만든 예금보험 산타클라라 국립은행이라는 신설법인을 만들어가지고요. 그쪽에다가 그 실리콘밸리뱅크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실리콘밸리뱅크에다가 인출을 하려고 해도 이제 돈이 다른 법인에 가 있으니까 꺼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로 쪼개져요. 실리콘밸리뱅크 그 유럽 버전에 있는 그 지사는 유럽에 있는 전체 한 7, 8개의 금융회사가 합쳐가지고 거기 있는 자산을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거 누가 인수하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HSBC가 이제 저희가 살게요라고 했는데 HSBC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자산이 중국 자산이기 때문에 글로 넘어가면 실리콘밸리가 통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나 거의 다름없기 때문에 JP모건이 말을 바꿔서 저희가 인수할 생각이 있습니다까지 넘어가서 이제 안심하는 시장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 작년 5월인가 6월 달에 레리 서머스라고 예전 오바마 때 재무부 장관 했었던 그분이 한경에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빨리 하게 된다면 올 초에 이런 중소형 벤처 캐피탈 포함한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미 언급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했었던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거는 거의 0.5% 금리 인상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네. 물러서지는 않겠다고는 했기 때문에 0.25%의 그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는 예상했었으나 제가 그저께부터 나스닥 매수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취해봤는데 무너지지 않고 그 쭉 나가는 거 보니까 여기가 나스닥 매수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는 사실 너무 기다렸어요. 저 1년 반 동안 69불 이상 깨지는 거를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지금 하방 추세가 열린 게 맞고요. 그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물가를 일부러 금리 인상해서 잡지 않아도 저절로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69불하고 62불 레인지까지 아마 이번 주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주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정유회사들은 갑자기 80불에 거래했던 기준으로 판매를 했던 소매 가격의 원유 가격을 69불대에 단기에 사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다음 돌아오는 분기는 되게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는 지금 유가가 69불에서 62불까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6%의 물가 기준표에서는 한 1%까지 되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오는 어떤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은 4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염두를 두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험성이 좀 커진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임주환 멘토께서 보신 거는 나스닥은 여기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고 인플레와 관련된 걱정은 유가가 지금 70불 아래로 뚝 떨어졌으니까 물가는 저절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정유주 좀 관심 갖자. 정제 마진 커질 거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경계감을 저희가 좀 가져야 됩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현재 구간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SBB 은행과 지금 이제 CS은행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 바로 이제 자산 비중 내에서 10년물 국채 미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 한마디로 이제 비중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 80%까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다 이 장기 국채에 대해서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지금 현재 손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기 때까지 이익실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은행에 대한 이제 부실이 커지면서 지금 파산까지 왔던 거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원래 3분기 연속으로 현재 순손실을 기록을 해왔고 그것이 또 이번에 4분기에 상당 부분 현금 인출이 되면서 지금 파산에 대한 지경까지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은행에 대한 맥락은 사실상 다릅니다. 원래 이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원래 아픈 애죠. 조금 네네. 아팠던 애인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병에 걸렸던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부분 자체로 좀 더 추가적인 파산 형태가 은행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주 만약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시장에 대한 사실상 충격파가 좀 더 여진이 크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네.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우려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액션 자체를 우리가 취하기에는 지금은 좀 더 너무 빠른 시기적인 부분에서 취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밤에 마감이 되었었던 다우 증시와 나스닥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더라도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폭이 컸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니까 그럼 앞으로는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라든지 최근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 유입된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은행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글로벌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충격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대로 크게 급락세보다는 제한적 움직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다음 주에 만약 한 번 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선택을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큰 충격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그러면 동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 네. FOMC에서 동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십니까? 동결을 하면 제롬 파월의 면이 네. 안 살겠죠, 사실. FOMC에서 입장은 그래도 0.25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지금 0.25% 정도로 거의 기정사실화해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FOMC가 마음을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저희가 전략적인 부분을 수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로봇주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였고요. 앞으로도 로봇의 진심이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특히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생산 라인에서 쓰는 여러 가지 로봇들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주환 멘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로봇주가 올 한 해는 한 또 8, 9, 10, 11, 12월에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일 법도 한 거는 지금 현재는 다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대한 컨셉을 얹어서 어떻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랑 같이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기술이 하나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얼마나 어디까지 대량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지금은 성장주지만 훗날 가치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주로 가는 구간 내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서 지금 투자를 이제 저희가 선점하는 거거든요. 사실 로봇 이슈는 2020년도에도 이슈가 있었지만 네. 부각이 안 됐고 2021년에도 이슈가 있었지만 부각이 안 됐던 거는 기술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로봇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을 하는 거냐가 핵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삼성 SDS가 최대 주주를 등극한 엠로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관련된 로봇주들이 삼총사가 있잖아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그 달나라도 갈 수 있는, 달도 갈 수 있는 로봇, 강아지 로봇.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작고 좀 앞발 뒷발을 잘 쓸 수 있는 굉장히 날렵한 건강을 챙겨주는 약간 사회화가 잘 된 그런 기능성 로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물 멀티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 기본적으로 전쟁이라던가 방산에 강작 주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과연 범위를 어디로 확장하느냐. 그러니까는 방위로 했던 로봇을 건강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건강 보수로 했던 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제 넓혀갈 수 있느냐가 저희가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뭐 레이보 로보틱스나 아니면 로보티즈, 아니면 코난 테크놀로지, 뭐 셀바스의 솔트루스 마인즈를 엠로 정도 선에서 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사실 오늘 뭔가 이제 매매를 해보려고 눌림목을 찾아봐야지라고 하시면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시세가 낮고 또 이 부분은 다음번 조정 후 다시 한번 재트레이딩을 하반기 안에도 할 수 있다까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로봇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고 네.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감속기 관련된 부분의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뜬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난 시간 그 일주일 전에 왔을 때도 이제 이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강한 상승 형세를 보였었고, 그때 신고가를 갔던 기업이 이제 SPG였습니다. 이 SPG가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나머지 감속기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이 감속기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일반적인 로봇에 대한 생활 밀착형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동화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이제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감속기가 상당 부분 필수적인 부품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초적인 산업군에 대한 베이스를 깔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생산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로보틱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본산이 시장에 대해서 필수적인 원천 기술이 90% 이상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산화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이 SPG라든지 일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TPC 글로벌이라든지 또는 SBB 시스템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감속기라든지 공장 자동화 또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무인화와 자동화에 관련된 섹터군들을 좀 더 유심히 보신다면 좀 더 큰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감속기라는 키워드가 뜨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볼 수 있는 쪽이 이송 장비 쪽이거든요. 이송 장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물건을 옮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쉽게 정밀된 부분 자체는 로봇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형태가 필요하지만 창고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물류 자체를 옮기는 작업들, 단순 노동에 대한 작업들은 현재 나와 있는 시중의 로봇들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송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물류센터 뭐 이런 거 영상 볼 네네. 때 나오는 그런 네, 로봇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송 장비와 관련된 로봇을 하는 회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네, 뭐 이송 장비에 관련된 기업들도 많죠. 뭐 네. 우리가 일단 물류에 대한 이송 장비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송 장비를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송 장비를 하는 기업은 이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이송 장비라든지 자동화 정비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삼익 THK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회사 내에서 삼익도 HDS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삼익 HDS라는 기업은 또 하모닉 감속기를 또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하모닉 감속기라는 것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 자체를 국산화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뭐 삼익 THK라든지 로체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도 이송 장비 관련해서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계열사 밑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산업을 하고, 로봇이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요. 조금 더 저희가 2차 전지 굉장히 이제 공부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공부를 저희가 조금 더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환 멘토께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로봇주 중에 좀 매기가 살아있는 것들은 어떤 걸로 보이세요? 오늘은 오늘은 별로 없어요. 사실 어제 네.
샀어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트레이딩하기가 애매하고 특히 여러분이 제일 어려우실 게 상승 추세 다 나오고 파동이 없이 차익 실현 없이 그냥 가로로 누워 있는 애들이 레인보우 로보스틱스나 아니면 다물 멀티미디어 이런 애들이 트레이딩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세날 때 돌파할 때 붙고 나가는 그런 공격적인 매수법 말고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로봇주가 그렇게 딱히 손에 잡히는 애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턴으로 섹터가 이동하고 좀 소외받을 네. 때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대시세가 한번 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고점 돌파를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하는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어떤 매집의 형태를 보고 트레이딩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로봇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금은 쉬어갈 구간이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들이 제시하시는 의견은 여러분의 의견하고 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신 의견이랑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저희가 풍력하고 원전주를 뽑아놨는데요. 원전주는 얼마 전에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풍력주는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풍력과 관련된 뭐 재미난 이슈들은 계속해서 뉴스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풍력주도 다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와주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불만 붙이고 제대로 된 불이 안 붙고 있고 연기만 계속 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인 이제 테마성 재료들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강한 시세가 나타나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이제 주도주 패턴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급들이 지금은 로봇이라든지 AI 또는 2차 전지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이슈가 있었어도 그만큼에 대한 매기세가 쏠리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아무리 좋은 이슈가 나타나더라도 지금은 순환매 양상에 대한 일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풍력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CS 윈드라든지 뭐 동국 SNC, 뭐 삼성 앱텍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계속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메이저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좀 더 우리가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원래 이 테마라는 것이 확장이 되면서 나머지 개별주들도 함께 달라붙는 형태를 띌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기업들도 강한 시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보고 우리가 좀 더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되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력 갈려면 그냥 대장주 가자. CS 윈드를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세요. 임주화 멘토께서는 풍력하고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사실은 이게 또 아까 그 실리콘밸리뱅크랑도 또 연결이 돼 있는 게요. 네네. 실리콘밸리뱅크에 있는 자산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땐 되게 다 IT 기업이실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후펀드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1만여 개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기후펀드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한도를 풀어준 게 그 상한 한도를 풀어준 게 그런 이유인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정책이 태양광이랑 그다음에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발전세액 공제, 투자세의 공제를 가지고 세부안, 그러니까 하위 세부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치 2020년도 한 5월쯤에 야 풍력 되게 대박이래 막 이러면서 풍력주 한꺼번에 다 갔던 때처럼 미국이 지금 GE가 4분기 때 매출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 베스타스는 언제 수주 나오지? 1분기, 2분기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선행했다. 이런 그림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펀드에 기후 펀드에 껴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따로 그러니까 영국으로 직접 혹은 미국으로 직접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ETF의 수급의 어떤 그 글로벌리한 그런 데서 오는 수급들이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 지금 그냥 숫자로만 몇 개를 설치하고 얼마를 수주받아서 어느 정도 실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의 풍력은 글로벌의 풍력이랑은 좀 풍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후 펀드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저런
그런 실적주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고 생각하는 수급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G나 지멘스나 아니면 그 베스타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베어링 쪽으로 장사가 잘 될 거다라는 큰 그림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트레이딩 하신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좀 작은 CS 윈드보다는 작은 베어링 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거는 풍력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회사들이 매출이 이제 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여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태양광 이슈는 완전 미국의 정치랑 좀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 법안을 향해서 주도주가 뭐 하나 시스템 뭐 이렇게 뭔가 그림이 같이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기하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 정책 수주가 이제 원전이 나오면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정책주의 일환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원전은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신재생하고 저희가 원전주까지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 회사 하나 생방송으로 연결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종목 가져오신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임주화 멘토께서는 대명에너지 가져오셨고요. 국내 풍력 민간 발전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상로 멘토께서는 로봇 부품 국산화 유망 기업 뉴로메카 들고 오셨는데요. 앞서 로봇 얘기 조금 했습니다. 연관지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화 멘토 대명에너지부터 설명 들을까요? 네, 국내 풍력 민간 에너지 1위 기업입니다. 제가 정리했던 거는 지금까지 7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까지 지금 정책이 바뀐 것 중에 고정 가격 입찰제가 이제 적용이 된 시점으로부터 이제 설치량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것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연간 영업이익률이 한 3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의 평단이 한 30일 평균 23,400원, 그리고 외국인의 평단이 23,100원인데 제가 아침에 가격 봤을 때 22,000원이면 한 1,000원 정도는 저렴한 가격에서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22,1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는 2550원 깨면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기관이 모두 33,000원 제시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쪽 풍력 쪽에선 윈드, CS 베어링, 대명에너지 3총사 중에 어차피 순환매이기 때문에 뭐 지금 CS 베어링 사기에는 약간 수급이 막 터지진 않는데 매집은 나오고 있고 접근하기 어렵다면 대명에너지도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오늘 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명에너지 최근에 추세나 차트 분석 이런 거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1차 목표가 33,000원에 손절가 255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는 뉴로메카입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우선 이제 협동 로봇 관련 상용화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준비된 그림을 보기보다는 제가 잠깐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션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 있죠. 근데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큰 팔이 이렇게 한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팔을 한 개를 가지고 뭐 여기서 뭐 치킨을 버무리거나 또는 이 팔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컵에 대한 서빙을 이렇게 따라서 뭐 딴 사람한테 주거나 이 파란 쪽만 이제 있는 거예요. 네네. 이 파란 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안내되는 저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 현재 유로메카에서 만들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금 현재 이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라든지 또는 이런 형태에 대한 로봇들이 공장 자동화 관련된 로봇에도 상당 부분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봤던 것은 이 기업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2023년도 12월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일본 HDS사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고정밀 하모닉 드라이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정밀 감속기를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감속기 중에 한 가지가 이 하모닉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한 특허가 이번에 만료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독점적으로 이 HDS사에서 공급을 해왔는데,
이게 이번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로메카가 국산화를 시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2월 달까지는 자기네들이 해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이 하모닉 드라이브에 대한 관련성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로봇 관련 주고 앞서 이제 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협동 로봇과 공장에서 쓰는 로봇들과 관련된 것들도 하고 실제로 서비스 로봇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3,900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